칠순잔치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화려한 꽃장식, 큰 며느리가 준비했다며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금각 케이크,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꿈처럼 사라지고 저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화려했지. 정말 화려했어. 큰 며느리 지연이가 석 달 전부터 준비했다던 그 잔치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객들이 요즘 이런 잔치 보기 힘든데 큰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요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지연이는 연신 제 옆에 붙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수십 장을 찍더니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지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잔치 음식 남은 것들이 몇 개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며느리 소영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잔치 당일에도 구석에서 조용히 시중만 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지연이 옆에서 소영이는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하객들 물 따르고 접시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소영이는 뭐라고 축하 인사를 했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소영이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야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싼 선물도 없었고 화려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눈가에 살짝 눈물을 머금은 채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김치통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 넣어둔 건지 모르겠더군요.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처럼 큰 잔치는 못 준비해드려서 항상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아프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저희가 끓여드린 된장국 한 그릇 드시고 손주들 보시며 웃으시는 그런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 소영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이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큰 며느리의 화려한 효도 앞에서 작은 며느리의 작고 소박한 정성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소파에 다시 앉아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했던 걸까? 칠순잔치는 분명 화려했습니다. 하객들도 많았고 꽃도 예뻤고 케이크도 컸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고 사람들은 효부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건 화려한 잔치의 기억이 아니라 작은 며느리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왜 이 편지를 잔치날 직접 주지 않고 몰래 냉장고에 넣어뒀을까? 아마도 큰 며느리 눈치를 봤겠죠. 지연이 앞에서 뭔가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소영이는 지연이 옆에만 서면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잔치는 마음에 드셨어요? 지연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어머니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고생 많았다. 지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고 했지만 정말로 제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뻐하는 척을 했던 걸까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 화려한 잔치보다 진심 어린 작은 손길이 더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 민수가 소영이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소영이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미역국 끓였는데 아침 드셨어요? 아니, 아직이야. 그럼 이거 드세요. 따끈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소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에 미역국을 담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과 직접 담갔다는 깍두기 몇 조각이 소박하게 상에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맛, 이거야. 이게 우리 집 미역국 맛이야.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끓여 올렸던 그 미역국 맛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 맛. 큰 며느리가 칠순날 준비했던 호텔 음식들은 분명 비쌌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역국 한 그릇이 제 가슴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니, 고맙다. 소영이는 뭐료, 이런 것 가지고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건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마음. 그날 이후로 저는 두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화려한 효도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작은 며느리의 소박한 정성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칠순잔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며느리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진짜로 원했던 걸까? 화려하게 포장된 효도일까요?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일까요? 70년을 살아온 지금에야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칠순잔치가 지나고 한 달 뒤 제 진짜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칠순잔치는 양력으로 큰 며느리가 성대하게 치렀지만 제 생신은 음력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우리 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얼굴이나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생신 전날 저녁 큰 며느리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식당 예약해뒀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인데 요즘 예약하기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아니, 그냥 집에서 조용히. 어머니, 칠수는 크게 했어도 진짜 생신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꼭 오셔야 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힘이 넘쳤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큰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는데. 다음 날 오후 민준이 부부가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지연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차를 타고 강남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종업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안내했고 예약된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온 곳이고요. 예약하려고 한 달 전부터 기다렸어요. 지연이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찰칵찰칵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찰칵찰칵 저 사진들을 또 인터넷에 올리려나 보네. 음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같이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담겨 나왔고 맛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가 큰 쇼핑백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 시계였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가 평생 차본 적 없는 그런 고급 시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머니,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차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민준이도 옆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으시죠? 지연이가 정말 공들여서 골랐어요. 그래,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비싼 시계를 제가 과연 언제 어디에 차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는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겠죠. 저 아이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있나? 부엌으로 가보니 작은 며느리 소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왜 여기? 소영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더니 당황한 듯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아침부터 오시길 기다렸는데 안 계셔서 저녁에라도 미역국 끓여드리려고 큰 집에서 외식하고 오는 길이야.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건 소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가스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놔둬. 나 미역국 먹을래. 네. 하지만 외식하셨잖아요. 괜찮아. 배는 불러도 입이 심심하네. 한 그릇만 줘봐.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직접 무쳐온 듯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깍두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진짜 우리 집 미역국 맛이지. 아까 고급 한정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분명 비싸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박한 미역국 한 그릇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아,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끓였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쳐오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 이게 얼마나 정성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이가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가방에 약 넣어드리려고.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부엌 쪽을 힐끗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고 제 앞에 미역국이 놓인 모습을 본 거죠. 어머니, 외식하셨는데 또 드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날이 섰습니다. 아, 소영이가 미역국을 끓여놨길래. 아, 그러셨구나. 지연이는 식탁 위에 소박한 반찬들을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집은
준비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생신인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는 소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소영이가 얼마나 정성껏? 에이, 어머니. 저는 그냥 요즘 생신 축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머니는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죠.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날선 감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 어머니 약 여기 놓고 저희는 갈게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큰 집 식구들이 나가고 나니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제가 형님께 실례가 됐나 봐요.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앉아서 같이 먹자. 아니에요, 저는 이만 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소영이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왠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시계가 든 쇼핑백이 한쪽에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소영이가 끓여놓은 미역국이 아직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연이가 준 명품 시계는 분명 비쌌습니다. 예약하기 힘든 식당에서의 식사도 화려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아마 인터넷에 올라간 그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효분에 부러워라 하고 댓글을 달겠죠. 하지만 소영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끓인 미역국, 정성껏 무친 나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한 그 마음은 어떤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걸까요? 나는 둘 중에 뭘 더 원했던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봤습니다. 민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인터넷을 열어보니 지연이가 올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명품 시계, 그리고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댓글에는 효부세요. 부러워요, 저도. 이런 며느리 만나고 싶어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던 소영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소영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형님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역시 큰 며느리만 못해라고 자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이는 왜 소영이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실수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며느리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는 침대 옆 서랍 안에 곱게 접어 넣었지만 미역국의 따뜻한 온기는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생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두 여자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신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준 명품 시계는 여전히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고 작은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은 이미 다 먹어치웠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 질문이 생신날 이후로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품 시계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손목에 한번 차봤습니다. 어울리긴 하네. 그런데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갈 때? 아니면 병원 검진 갈 때? 시계를 풀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무친 시금치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 참 구수하네. 소영이는 화려한 선물은 못했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물을 손질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그걸 들고 와서 조용히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그런데 지연이는 왜 소영이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생신날 저녁 지연이가 소영이를 향해 던진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집은 준비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영이를 무시하는 듯한 혹은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설마 두 며느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조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연이는 제일 먼저 와서 가장 화려한 음식을 준비했고 소영이는 그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와 뒷정리를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지연이는 제 옆자리에 앉으려 했고 소영이는 언제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물을 할 때도 지연이는 화려하고 비싼 것을 골랐고 소영이는 손수 만든 소박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두 며느리의 마음을,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저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답게,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답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소파에 다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과 무표정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때 나도 지금의 소영이처럼 주눅 들어 있었지.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칭찬도 잘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해드려도 그래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냄비가 바로 지금 제 부엌 창고에 있는 그 낡은 냄비였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시어머니께 갔더니 시어머니는 냄비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낡은 냄비로 끓였어? 좀 더 좋은 냄비를 쓰지.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밤새 공들여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낡은 냄비로 폄하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비를 다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소영이한테 하는 게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소영이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저는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줬다 해도 지연이의 화려한 선물 앞에서는 그게 작아 보였습니다. 소영이도 그걸 알았겠죠. 자신의 정성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걸. 나는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를 지금 소영이한테 똑같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30년 전 그 미역국 냄비를 찾아냈습니다. 녹이 슬고 손잡이가 헐거워진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냄비. 냄비를 꺼내 들고 싱크대에서 물로 씻었습니다. 녹물이 조금씩 벗겨지며 옛날의 윤기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냄비로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렸었지.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차가운 반응에 느꼈던 서운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영이도 지금 똑같은 마음일까?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며 느꼈을 설렘,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형님의 화려한 선물 앞에서 느꼈을 작아지는 마음. 냄비를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소영이 좀 바꿔줄래? 네. 소영이요? 잠깐만요. 잠시 후 소영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영아, 저번에 생신날 말이야.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 고마웠다. 전화 너머로 소영이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형님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대접해드렸는데 그것도 좋았지. 하지만 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어머니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줬어. 진짜야. 소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으면 했어요. 좋아했어. 정말로. 다음에도 또 끓여줘. 응? 네.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지연이 마음은 어떨까? 지연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예약하기 힘든 식당을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비싼 시계를 골라서 준비하고 사진을 찍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그것도 지연이 나름의 효도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는 소영이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 혹시 지연이도 자신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진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연이도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 건 아닐까? 두 며느리, 둘 다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얼굴.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큰 며느리의 화려함을 더 높이 샀던 건 아닐까요? 작은 며느리의 소박한 정성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건 아닐까요?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지. 그 마음 나도 알아. 30년 전 낡은 냄비로 끓인 미역국을 무시당했던 그날의 아픔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뭘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쩌면 둘 다 맞는 건지도 몰라. 지연이의 화려한 선물도 소영이의 소박한 정성도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겠죠. 나는 두 며느리의 진심을 제대로 봐야 해.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70이 넘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명품 시계는 서랍 안에 있고 낡은 미역국 냄비는 싱크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물건, 두 명의 며느리, 두 가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명의 시어머니.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두 며느리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나부터 먼저 변해야겠어. 70년을 살아온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기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왔을 때 저는 조금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기를, 두 며느리에게 조금 더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소영이와 통화한 지 이틀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어깨도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소영이는 집에 있어요. 어머니, 제가 혼자 좀 와도 될까 싶어서요. 그래,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두 잔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봐. 민수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컵만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은 소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저는 알아요.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영이가 왜 우는데?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일 때문이에요.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작은 집은 준비도 안 하고 왔더라고. 소영이는 그 말 듣고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실 소영이는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나물 무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봐 혹시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어머니가 모르신 게 당연해요. 소영이가 말 안 하니까요. 근데 형수님은 매번 그래요. 가족 모임 때마다 소영이가 준비한 건 별거 아니네. 요즘은 이런 거 다 사 먹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네.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하니까 농담처럼 들리는데 소영이는 그 말들이 다 칼처럼 박힌대요. 자기는 형수님처럼 비싼 선물도 못하고 화려한 효도도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며느리라고 맨날 그렇게 말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같이 떨렸습니다. 소영이가 그런 마음을 안고 있었구나. 민수야, 나는 정말 몰랐어. 소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나는 소영이가 끓여준 미역국이 정말 좋았거든. 진심으로. 저도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소영이는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이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요.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소영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대요. 돈 없어도 정성이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소영이는 항상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손수 만들고 정성껏 준비하고. 그게 소영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촌스럽게 보이나 봐요. 특히 형수님 같은 분 옆에 서면 소영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낡은 냄비로 미역국을 끓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하지만 방법을 몰라 서툴렀던 그 시절의 저. 지금 소영이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소영이한테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소영이가 좀 예민한가 봐요. 저도 소영이한테 형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소영이는 자꾸 마음에 담아요.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소영이가 예민한 게 아니야. 소영이 마음이. 맞아. 네.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걸 누가 무시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어머니도 알아.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요? 그래. 어머니도 너희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할머니는 늘 무뚝뚝하셨지. 내가 뭘 해도 그래. 이런 말씀만 하셨어. 그때 정말 외로웠단다. 그러니까 소영이 마음 어머니가 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했어. 소영이 정성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만 해주셔도 소영이는 정말 기뻐할 거예요. 소영이는 어머니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소영이한테 전해줘. 어머니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영이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고.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민수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차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영이를 제대로 안아줘야겠어. 그 아이가 얼마나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표현하려 했는지를. 그런데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형이요. 형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왜?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요즘 소영이를 좋게 안 봐요. 동생네가 왜 맨날 어머니한테 빌붙냐. 우리도 바쁜데 자꾸 어머니 집에 와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뭐라고? 형은 형수님 편이에요.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형수님을 더 예뻐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뵈러 온 것도 형한테는 말 안 했어요.
형이 알면 또 가서 어머니한테 형수님 험담하냐고 화낼 거거든요. 험담이 아니잖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형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형은 형수님이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 눈에 가려서 동생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지연이는 큰 며느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작은 며느리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겠어. 민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영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애거든요. 마음도 따뜻하고. 근데 자꾸 상처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민수야. 어머니도 소영이를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볼게. 민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소영이가 혼자 있으면 또 이것저것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봐. 그리고 소영이한테 꼭 전해줘.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수가 나가고 나니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민준이는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아내 편만 들고 있었구나.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며느리 둘이 서로 경쟁하고 아들 둘이 서로 오해하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인 제가 갈팡질팡하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연이도 나름대로 외로운 건 아닐까? 지연이가 그렇게 화려한 효도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까요? 민수가 형수님은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말 지연이는 완벽할까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지연이도 불안한 건지 몰라. 아무리 화려한 선물을 해도 아무리 비싼 식당에서 대접해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영이를 무시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둘 다 불안한 거구나. 큰 며느리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불안하고 작은 며느리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그 불안이 서로를 향한 날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쪽만 편들 수는 없습니다. 소영이가 불쌍하다고 소영이 편만 들면 지연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연이를 계속 칭찬하면 소영이는 더 작아질 겁니다. 둘 다 내 며느리인데, 둘 다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 며느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와준 것, 그리고 소영이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아 준 것, 그게 제게는 큰 선물이었다는 것. 민수야, 고맙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였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이 와서 진실을 말해준 것.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소영이의 아픔을, 지연이의 불안을, 그리고 두 아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민수가 갔다 왔다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잠깐 들렀다 갔어. 무슨 얘기했어요? 혹시 소영이 얘기했나요? 아니, 그냥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왔다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부탁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민수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한테 저희 흉본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니, 요즘 작은 집이 어머니한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민수한테 얘기할게요. 민준아, 동생이 어머니 보러 오는 게 뭐가 불편하니? 너도 자주 와야지. 저희도 가고 싶죠. 근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이 좀 자제하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동생에 대한 묘한 견제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이 어머니한테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건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민수가 제 집 앞에서 마주친 겁니다. 둘 다 어머니를 보러 온 건데 하필 같은 시간에 도착한 거죠. 현관 앞에서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왜 왔어요? 너야말로 왜 왔냐? 어제도 왔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야, 박민수,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형수님이 불편해하잖아. 내가 자꾸 어머니한테 우리 흉 보는 거 다 알아. 형, 저는 흉 본 적 없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뭐 하는 거니? 두 아들은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뵈러 온 건데 형이 자꾸 야, 내가 어제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 형수님 욕한 거 다 알아. 저는 욕 안 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욕이지. 넌 항상 그래. 형수님이 뭘 해도 트집 잡고. 형수님이 소영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형도 알잖아요. 뭐, 지연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두 아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며느리 때문에 싸우다니. 그만해. 둘 다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형제가 왜 이러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정말 무너지겠구나. 민수가 소영이의 마음을 전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두 며느리의 갈등, 두 아들의 오해,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저. 가족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을 어찌어찌 달래서 돌려보낸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 두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 두 아들이 다투고 간 다음 날 저는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그랬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니까요. 부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 닦고 찬장을 정리하고 냉장고 안을 정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엌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정리했더라?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냄비들, 쓰지 않는 주방기구들, 깨진 그릇 조각들. 하나하나 꺼내 닦으면서 갑자기 눈에 익은 냄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잡이가 헐거워지고 바닥에 녹이 슬어 있는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낡은 미역국 냄비. 이게 그 냄비구나. 손을 뻗어 냄비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가서 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녹물이 조금씩 벗겨지며 희미하게 남아 옛날의 은빛 광택이 드러났습니다. 이 냄비로 내가 처음 미역국을 끓였었지. 30년 전 제가 28배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굵었으며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고 뭘 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참기름에 미역을 볶고 국물을 천천히 우려내고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냄비였습니다. 당시에는 새 냄비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오래된 냄비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냄비였으니까요.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시어머니께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성껏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냄비를 보시더니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냄비야? 이렇게 낡은 냄비로 끓였어? 죄송해요.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좀 더 좋은 냄비를 쓰지. 이런 걸로 끓이면 맛이 제대로 나겠어? 그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낡은 냄비로 폄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은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음하는 소리만 내시고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냄비를 다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창고 깊숙이 밀어넣고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었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저 정성밖에는 없었던 28배 저. 그런데 나는 지금 소영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지?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소영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온 것, 작은 반찬통에 정성껏 담아온 나물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한 것들, 그게 바로 30년 전 제가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영이는 나였구나. 30년 전의 나. 인정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나. 정성밖에는 줄 게 없었던 나. 큰 선물은 못하지만 작은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준비했던 그 시절의 나. 그리고 지연이는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화려하게 효도할 수 있는 며느리. 비싼 선물을 줄 수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며느리. 30년 전 제가 꿈꿨던 그 모습. 나는 지연이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본 거구나. 그래서 지연이의 화려한 효도가 좋았던 겁니다. 그게 제가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영이의 소박한 정성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3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기 싫었으니까요. 나는
내 상처를 피하려다가 소영이한테 똑같은 상처를 준 거구나. 냄비를 꼭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30년 묵은 냄비를 품에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소영이가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큰 며느리의 화려한 효도 옆에서 자신의 작은 정성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만 칭찬하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나는 30년 전 내가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소영이한테 준 거였어. 그리고 지연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화려한 효도를 하면서도 정작 시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려 했던 것. 지연이도 외로웠겠구나. 두 며느리 모두 저한테서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는 화려한 방식으로, 하나는 소박한 방식으로. 하지만 저는 둘 중 어느 쪽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30년 전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제 며느리들이 아파하고 있으니까요. 나부터 변해야 해. 저녁 무렵 저는 그 낡은 냄비를 깨끗이 닦아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창고에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냄비는 제 상처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제 정성의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소영이 좀 바꿔줄래? 네, 잠깐만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영아, 내일 시간 있니?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와봐. 그냥 둘이서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지연이 좀 바꿔줄래? 지연이요? 네, 잠깐만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아, 내일 모레 시간 있니?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건강한데. 그냥 지연이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 네. 시간 낼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두 며느리와 제대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70년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상처부터 치유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반 위에 낡은 냄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30년 전의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제 며느리들을 제대로 안아줄 겁니다. 소영이에게는 내 정성을 어머니가 안다. 고맙다고 말해줄 겁니다. 지연이에게는 내 마음도 어머니가 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둘에게 모두 너희는 둘 다 어머니의 소중한 며느리라고 말해줄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다음 날 오후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들어와. 소영이는 평소처럼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뭔가 만들어 온 거겠죠. 어머니, 이거 겉절이 담가왔어요. 고맙다. 앉아.
소영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소영아, 내 어머니? 어머니가 미안하다. 소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냄비로 미역국을 끓였던 일,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했던 일,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소영이의 정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소영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걸. 그래서 어머니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야 했는데 오히려 외면했구나. 미안해, 소영아. 어머니. 소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처럼 화려하게 못하니까 어머니께 창피한 며느리라고. 아니야, 소영아.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어머니한테는 정말 소중했어. 내가 새벽에 끓여준 미역국, 정성껏 무쳐온 나물, 그 모든 게 어머니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줬단다. 소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소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금의 소영이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안아주는구나. 그 다음 날 지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지연아, 앉아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지연이에게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화려한 효도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 과거의 결핍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소영이를 소홀히 대했고 지연이한테도 큰 부담을 줬다는 것을. 지연아, 너도 힘들었지? 계속 크게 화려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지연아. 어머니가 내 진짜 마음을 몰라줬구나. 두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화려한 칭찬이나 거칠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건 제가 30년 전에 원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두 며느리와 각각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달랐으니까요. 소영이와 지연이 모두를 제대로 안아주겠다고,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군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부터 큰 집과 작은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절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최고급 한정식 세트로 주문했어요. 아니야, 지연아.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어머니, 요즘은 다 시켜 먹어요. 제가 비용 다 낼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소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쳐왔어요. 제가 12시쯤 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으로 준비했어요. 아, 두 며느리가 또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지연이는 비싼 한정식 세트를, 소영이는 손수 만든 음식을. 이러다가 또 부딪히겠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두 집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형 박스를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최고급 한정식이에요. 유명한 곳에서 주문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정말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지연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후후,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30분 후 작은 아들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소영이는 여러 개의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전이랑 나물이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소영이가 보자기를 풀자 손으로 정성껏 부친 전들과 하나하나 손질해서 무친 나물들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가져온 화려한 한정식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두 며느리의 음식이 식탁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한정식, 다른 한쪽에는 소박한 손맛 음식.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유명한 거예요. 한 접시에 8만 원이나 하는 거래요. 그래, 비싸네. 그때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그랑땡은 어머니가 예전에 맛있다고 하셔서 그때 레시피 외워뒀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 고마워, 소영아. 지연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동그랑땡이야 뭐. 요즘 마트에서 다 사 먹잖아요. 일부러 손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형수님, 손으로 만든 게 더 맛있잖아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요즘 누가 다 손으로 만들어? 시간도 아깝고. 저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드실 건데.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만하고 다들 앉아. 배고프지? 어서 먹어.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수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만 천진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두 며느리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 애썼습니다. 지연이의 갈비찜도 한 점 먹고 소영이의 동그랑땡도 한 개 먹고. 그런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소영이가 만든 음식이 더 맞았습니다. 오래 먹어온 우리 집 맛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소영이의 음식 쪽으로 젓가락이 더 자주 갔습니다. 지연이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갈비찜도 드세요. 비싼 건데 남기면 아까워요. 그래. 맛있다. 하지만 또 소영이의 나물을 집었습니다. 이 나물, 참 구수하네. 우리 집 맛이야.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그 한마디. 이게 진짜 우리 집 맛이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아니. 나물이 맛있다는 얘기야. 어머니, 그럼 제가 가져온 건 우리 집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몇 달 전부터 칠순 잔치 준비하고 생신날 최고급 식당 예약하고 오늘도 비싼 한정식 주문했는데 그게 다 우리 집 맛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오해야.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 알아요. 어머니는 작은 집이 하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손수 만든 거, 소박한 거. 그런 게 더 좋으시잖아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이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넌 항상 그렇게 착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어머니 동정심 사잖아. 형수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네, 손수 만들었네. 그런 거 다 어필하려고 하는 거잖아. 형수님,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소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소영이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 웃기지 마.
가진 게 없으니까 정성으로 때우는 거지. 형수님, 그때 민준이도 일어나며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야, 박민수, 내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수님이 계산적이래. 형,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내 마누라 옹호하려고 형수님 욕한 거잖아. 저는 욕한 적 없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두 아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만든 거구나. 한마디, 제 무심한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겁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게 뭐 하는 건지. 지연아, 잠깐만.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썼고, 근데 결국 제가 한 건 다 우리 집 맛이 아니었네요. 아니야, 지연아. 오해야. 됐어요. 저는 이제 안 올게요. 여기 오면 너무 힘들어요. 지연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준이도 화난 얼굴로 아이들을 챙겨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작은 집만 예뻐하시면 되죠.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수, 소영이만 남았습니다. 소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영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일단 집에 가볼게요.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작은 집 식구들도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반쯤 먹다 만 음식들, 그리고 무너진 가족. 소파에 주저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소영이의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연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걸까?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한쪽의 정성만 칭찬했던 것. 모든 게 쌓여서 오늘 폭발한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당분간 명절 모임은 불참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가?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자기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영이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한 명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다른 한 명은 가족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두 며느리를 모두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둘 다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둘 다 상처 주고 가족을 갈라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한정식이, 다른 한쪽에는 소박한 손맛 음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이한테 사과해야 할까요? 소영이를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은 소용없을 것 같아.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오늘 터진 감정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지연이가 가져온 비싼 한정식도, 소영이가 새벽에 만든 음식들도
모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사랑이었는데, 두 며느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사랑이었는데, 왜 그게 전쟁이 되어버렸을까요? 부엌 선반 위에 낡은 미역국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받았던 상처의 상징.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며느리들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거구나. 냄비를 내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은 갈라졌고 며느리들은 상처받았고 아들들은 싸웠습니다. 추석 명절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고 추웠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망쳤어. 70년을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명절의 밤은 이렇게 고요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두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갈라진 가족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명절 사건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아침에 들렀다가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며칠 입원하셔야 한대요. 과로와 스트레스. 맞습니다. 명절 이후로 밤마다 잠을 못 이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두 며느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입원실로 옮겨진 후 민수가 형한테 연락했나 봅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준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민준아. 그냥 좀 쉬면 돼.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스트레스성이래.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나 보구나. 오후가 되어서야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눈가가 퉁퉁 부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아, 왔구나. 소영이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명절 때 갔으면 안 됐는데. 무슨 소리니?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가져가서 형님이 기분 나쁘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냥 빈손으로 갔어야 했어요. 소영아. 소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가족을 망치는 것 같아요. 형님도 화나게 하고, 형하고 남편도 싸우게 만들고, 저는 이 집안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지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소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는 황급히 일어나 병실 구석으로 물러섰고 지연이는 어색하게 제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밝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지연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의 침묵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이 순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 지연아, 소영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두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두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니, 어머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건강 나빠지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민준이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있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요. 지연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심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평생 불안했어요. 불안했다고? 네. 저희 친정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집도 잃고 그때 민준이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네 집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비싼 선물도 사고 화려하게 효도도 하고 그래야만 제가 이 집안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근데 어머니는 작은 집이 하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소박하고 정성 들인 거,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연이의 화려한 효도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지연아, 어머니는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꾸 작은 집이랑 비교하게 되고 소영이가 하는 것들이 어머니 마음에 더 드는 것 같고 지연이는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소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형님 기분 상하게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내가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게. 형님, 나는 항상 계산하면서 살았어. 이 정도 하면 인정받을까? 이 정도면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근데 너는 그냥 순수하게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이 부러웠어요. 뭐가? 형님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뭐든 당당하게 하시고 비싼 선물도 하시고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항상 부끄러웠어요. 제가 해드리는 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소영아, 저는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처럼 못하니까. 그래서 더 정성껏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형님 기분을 나쁘게 만든 거면 정말 죄송해요. 두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한 명은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한 명은 순수함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둘 다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아, 소영아, 이리 와봐.
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희 둘의 진짜 마음을 몰라줬어. 어머니, 지연아, 너는 항상 완벽해 보였어. 근데 그게 불안해서 그랬던 거구나. 어머니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너는 항상 조용했어. 근데 그게 주눅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어머니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줄. 소영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다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지? 두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정말이야. 저는 두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한 모든 것들 어머니는 다 알아. 비싼 선물, 화려한 잔치, 고급 음식,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어머니가 알아. 그리고 고마워.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아, 내가 한 모든 것들도 어머니는 다 알아. 새벽에 끓인 미역국, 손수 만든 나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어머니가 알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 소영이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너희 둘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야. 한 명은 화려하게, 한 명은 소박하게. 하지만 둘 다 진심이었어. 저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그 진심을 똑같이 인정해주지 못한 거야. 한쪽의 정성은 칭찬하면서 다른 쪽의 정성은 당연하게 여긴 거. 그게 어머니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이유가 있었어. 저는 천천히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냄비로 미역국을 끓였던 일,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했던 일,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지연이의 화려함에 끌렸고 소영이의 소박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두 며느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였어. 그리고 어머니도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지. 그래서 너희한테 똑같은 상처를 준 거야. 정말 미안하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걸. 저도요, 어머니. 소영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힘드셨겠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두 역할 다 하시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바꾸려고 해.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려고. 그때 지연이가 소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도 미안해. 진짜로.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형님,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게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항상 계산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질투가 났나 봐. 소영이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이 부러웠어요. 형님은 당당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형님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싶었어요. 두 며느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둘 다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나도 미안해, 소영아. 두 며느리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병실에서 눈물 흘리며 안고 있는 두 며느리를 보며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이 순간을 병실 문 밖에서 민준이와 민수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들어와. 두 아들이 들어와 어색하게 섰습니다. 민준아, 민수야. 너희 둘도 화해해야 해. 어머니.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이. 지연이 편만 들었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형? 나도 힘들었어. 지연이가 불안해하는 거 보면서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동생한테 상처 주는 건 몰랐어. 민수도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저도 미안해요. 저도. 소영이 편만 들었어요. 형님 마음은 이해 안 하려고 했고 두 형제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눈물, 화해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고 두 아들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70년을 살아오며 이만큼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가족이 하나로 모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제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에, 두 며느리가 화해했다는 것에, 두 아들이 다시 형제가 되었다는 것에,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갈등의 터널을 지나 우리 가족은 마침내 빛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운전하고 소영이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민준이와 지연이가 함께 탔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만인가. 차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소영이가 작게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이 뭐더라? 어머니는 시금치나물이랑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형님은 잘 만드시죠? 나는 된장찌개밖에 못해. 나물은 내가 더 잘하잖아. 그럼 우리 같이 해요. 제가 나물 무치고 형님이 찌개 끓이고. 그래, 좋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진짜 자매 같아.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우리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소영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둘이서? 네. 우리 둘이 힘 합쳐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집 침대가 훨씬 편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이 채소 어떻게 써는 거야? 형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너 정말 손재주 좋다. 형님도 잘하세요. 이 양념 비율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에서 배웠지, 뭐. 두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좋다. 이 소리. 30분쯤 지나서 소영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 보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 거실로 나가니 지연이와 소영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 가스레인지 위에 그 낡은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냄비로 우리가 같이 미역국 끓이려고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이 냄비로 처음 미역국 끓이셨다고. 우리도 이 냄비로 어머니께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어요. 지연이가 덧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두 며느리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할게요. 네, 어머니는 쉬셔야죠. 괜찮아. 어머니도 같이 하고 싶어. 세 여자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소영이가 미역을 불리고 지연이가 재료를 준비하고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참기름은 얼마나 넣어요? 한 숟가락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참기름을 넣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불 조절 좀 도와줘. 네, 형님. 두 며느리가 함께 미역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 낡은 냄비로 미역을 볶고 국물을 우려내던 그때 나도 인정받고 싶었지.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이 집안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아니,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제 두 며느리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 명은 화려하게, 한 명은 소박하게. 하지만 똑같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소영이가 국자로 미역국을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딱 좋았습니다. 완벽해. 너희 둘이 만든 거 맞아? 네, 우리 힘을 합쳤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볶는 거 하시고 제가 간 맞췄어요. 소영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둘이 하니까 더 맛있네. 제 말에 두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졌는지. 미역국이 다 끓고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이가 가져온 고급 반찬도 몇 개 놓고 소영이가 만든 소박한 나물도 함께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둘 다 우리 집 맛이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만든 거니까 다 우리 집 맛이지. 두 아들도 식탁에 앉았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다들 먹자. 제가 먼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 냄비로 처음 끓였던 미역국,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그 후로 쌓여온 상처들, 그리고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끓인 이 미역국.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놀고 두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연이, 소영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편안하세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편안해. 어머니, 저희가 이제 진짜 가족 같죠?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어머니가 늦게 깨달은 거지. 어머니, 지연아, 소영아. 어머니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지내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걸까? 만약
더 일찍 알았더라면 두 며느리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만약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70년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두 며느리와 화해했고, 두 아들도 다시 형제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저에게 이 노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또 모여요. 이번엔 제가 요리 배워올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양념 비율 배워야겠어요. 소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이 진짜 자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화려함과 소박함, 크기와 작음, 비싼 것과 정성스러운 것. 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짜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기.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깨끗이 씻긴 그 낡은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어. 30년간 창고에 숨겨져 있던 이 낡은 냄비가 결국 우리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 겁니다. 냄비를 선반 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냄비는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던 모습,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던 모습,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놀던 모습,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딸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어머니로 살았고,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늦었지만 화해할 수 있어서,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줘야지. 두 며느리에게, 두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화려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잔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안아주는 포옹.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30년 전에 원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며느리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시어머니로, 조금 더 따뜻한 어머니로, 조금 더 지혜로운 할머니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여정을.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눈을 감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새 여자의 새로운 식탁처럼 화려함과 소박함이 함께 어우러진 진심이 담긴 그 식탁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끝.
진짜 효도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내가 70이 되어서야 알았네. 마이너스 박순자의 일기 중에서 전체 이야기 완결. 늦었지만 깨달았고, 아팠지만 치유되었고, 갈라졌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한 여자의 70년 인생과 두 며느리의 사랑, 그리고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